제11장입니다. 11장 제목은 숲의 의용군 1편. 유리 안드레비치가 숲의 발치산에게 납치된 지 벌써 1년쯤 지났다. 포로의 몸이지만 그 한계가 지극히 모호했다. 그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감시나 미행을 당하지도 않았다. 발치산 부대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었고 유리 안드레비치도 그들과 함께 이동했다. 이 군단은 마을과 읍내를 이동할 때는 다른 민중과 구별이 가지 않았고 담장 같은 것으로 분리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함께 뒤섞여서 그들 속에 융합하고 있었다. 의사는 예속이나 포로의 상태가 아닌 자유의 몸이었지만 다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처럼 보였다. 포로로서 의사가 받고 있는 속박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다른 다양한 인생의 강제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그것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키마리아나 허구라고 할 수도 있었다. 키마리아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랍니다. 키마이라. 착고나 쇠사슬, 감시자도 없었지만 의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허구처럼 보이는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예속되어 있어야 했다. 그는 세 차례나 달아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그것은 불장난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더 이상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 발치산 대장인 리베리 미쿨리치는 지바고를 후하게 대우하고 있었다. 자신과 같은 막사에서 재우고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이 강제적인 친밀함이 거북하고 답답했다. 제2편. 그 무렵 발치산 부대는 거의 쉬지 않고 동쪽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그 이동은 때로는 콜차크 군을 서시베리아로 몰아내기 위한 총공격 작전의 일환이었다. 때로는 백군이 발치산 후방에서 포위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 방향의 이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의사는 오랫동안 그러한 작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이동은 대부분 가도와 평평하게 진행되었고 때로는 가도로 갈 때도 있었다. 어떻게 되었거나 연도의 작은 도시와 마을들은 전국의 움직임에 따라 적군의 수중에 있기도 했고 백군이 점거할 때도 있었다. 겉으로만 봐서는 그곳이 어느 쪽의 지배하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농민의용군이 그러한 작은 도시와 마을들을 통과할 때는 을에 도시와 마을들을 길게 줄지어 지나가는 그 대군이 그곳의 주역이었다. 도로 양옆의 집들이 마치 땅속으로 흡수되어 버리기라도 한 듯 진흙밭 속을 나아가는 기병과 말, 대포, 둘둘만 외투를 등에 지고 떼지어 걸어가는 키 큰 저격병들이 길가의 집들보다 높이 솟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그러한 도시 하나에서 의사는 영국제 군용 의약품의 재고를 전리품으로 접수하는 임무를 받았다. 퇴각한 카페리군 기병장교 부대가 버리고 간 곳이었다. 비가 내리는 우중충한 날에는 모든 것이 두 가지 색깔로 보였다. 빛이 닿는 곳은 모든 것이 하얗게 보였고 빛을 받지 않는 곳은 모든 것이 검게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화된 어둠이 그 확연한 대조를 완화해주는 변화나 음영도 없이 사람들 마음까지 뒤덮었다. 끊임없는 군대의 이동으로 완전히 반죽이 되다시피 한 길은 마침내 검은 진흙의 강으로 바뀌어 건널 수 없는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길을 하나 건너는데도 건널 수 있는 곳이 서로 멀리 떨어진 몇 지점밖에 없어서 멀리 빙빙 돌아가야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의사는 파진스크 시에서 전에 기차에서 동행했던 펠라게야 차구노바를 우연히 만났다. 그녀가 먼저 그를 알아보았다. 분명히 눈에 익은 얼굴이었으나 그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여자는 도로 건너편에서 마치 운하의 대안이라도 바라보는 것처럼 망설이는 시선을 던지고 있었는데 만약 그가 알아보면 인사라도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지나쳐버리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잠시 뒤 그는 모든 것이 떠올랐다. 만운인 화물열차의 온갖 이미지, 강제노동으로 동원되어 가던 사람들, 그들의 호송병, 따은 머리를 가슴 앞에 늘어뜨린
여자 승객들이 추억의 그림 속에서 아련히 되살아났다. 닫아요. 추워요. 3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해왔던 상황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선명하게 되살아났고 그가 죽을 만큼 그리워하고 있는 가족의 얼굴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머리를 끄덕이고는 차구노바에게 도로의 조금 위쪽 진흙에서 솟아있는 돌을 밟고 건널 수 있는 곳을 가리키며 그리로 오라고 신호했다. 그는 그 장소에 가서 차구노바 쪽으로 건너가 그녀와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에게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같은 화차안에 불법으로 강제징용 당했던 순진한 미소년 바샤를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나서 자기가 바샤의 어머니 집에서 지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잘 지냈다. 그러나 베레틴니키 사람들은 그녀가 이곳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녀를 곱지 않게 보았다. 그녀가 마치 바샤와 가까운 사이이기라도 한 것 같은 헛소문 때문에 비난까지 받았다. 끝내는 쫓겨나기 전에 제발로 마을을 떠나야 했다. 그녀는 크리스크젠스크 시에 사는 언니 올리가 갈루지나를 찾아갔다. 여기에 온 것은 파진스크에서 누가 브리스톨리예프를 보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소문은 근거 없는 것이었지만 일자리를 얻어 이곳에 눌러앉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소중한 사람들에게 불행이 덮쳤다. 베레텐니키 마을에서는 식량 징발의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마을이 군사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버루이킨 시인의 집은 불타버리고 바샤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문이 났다. 크리스토 보즈드버 비젠스크에서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갈루진 씨의 집과 재산이 몰수되었다. 형부인 갈루진은 투옥되었다든가 총살당했다는 이야기였다. 조카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파산한 뒤 언니 올리가는 한동안 입에 풀칠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저보나르스카야 마을에 있는 먼 친척의 농가에 몸을 의탁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연이지만 차구노바는 의사가 재산을 압수할 예정인 파진스크 약국에서 부엌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징발은 차구노바를 포함 약국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을 모두 파멸로 몰아넣게 되었다. 그러나 의사에게는 그 징발을 멈출 권한이 없었다. 차구노바는 물품을 인도하는 작업에 입회하게 되었다. 유리 안드레비치의 집마차는 약국 뒤뜰의 창고 문 앞에 대어져 있었다. 창고 안에서 고리버들로 감은 크다란 병과 괴짝이 운반되어 나왔다. 하품이 나오네. 잘못 나오는데. 약국 마구간에 매여있던 지저분하고 비쩍 마른 말도 사람들과 함께 이 반출 작업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하루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푸른 하늘이 조금 열렸다. 한순간 비구름 사이로 태양이 얼굴을 내밀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저녁 햇살이 칙칙한 청동빛을 마당에 던지자 질척한 분뇨가 쌓인 웅덩이가 음산한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바람도 웅덩이의 오물을 흔들지 못했다. 질척한 분뇨는 너무 묵직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대신 길에 고인 빗물은 바람이 부는 대로 잔물결을 일으키며 유사처럼 군데군데 반짝거리고 있었다. 군대는 사람도 말도 깊은 웅덩이와 움푹 팬 곳을 피하면서 길의 가장자리를 따라 나아갔다. 압수한 의약품 속에서 코카인이 한 통 나타났다. 발치산 대장은 그 무렵 코카인 중독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 편이 끝이 났어요. 3. 발치산 속에서 의사가 할 일은 태산같이 많았다. 겨울에는 발진 티부스, 여름에는 이질, 게다가 군사작전이 재개된 뒤로는 부상병의 수가 날로 늘어났다. 발치산 부대는 잦은 패배와 퇴각에도 불구하고 농민군이 통과하는 지역에서 새롭게 봉기하는 자들과 적 진영에서 탈주병이 가세해 끊임없이 수가 불어났다. 의사가 발치산과 함께 있었던 1년 반쯤 사이에 병력이 10배로 불어났다. 크레스토 보즈드 비젠스크의 지하사령부 회의에서 리베리 미쿨리치는 자신의 병력을 10배로 부풀렸는데 이제는 실제로 그만한 규모가 되어 있었다.
유리 안드레예프에게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간호병 몇 명이 조수로 딸려 있었다. 의무대에서 그의 오른팔은 헝가리인 공산당원으로 수경지에서는 라유시치 동무라고 불리고 있는 포로 출신의 군이 케레니 라이오시였고, 역시 오스트리아군 포로로 크로아티아인 간호장 안젤야르도 있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라유시치와는 독일어로 말했으나 앙겔야르는 발칸의 슬라브인이어서 그럭저럭 러시아어가 통했다. 네, 짧게 3편이 끝나고 4편입니다. 국제적십자협약에 따르면 군의와 위생대원은 무장하고 전투행동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딱 한 번 의사는 의지에 반해 그 규칙을 어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싸움터에 있었을 때 작은 충돌이 시작되어 전투원과 운명을 같이하며 응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의사가 부대의 통신병과 함께 엎드려 있었던 발치산의 산병선은 숲가에 있었다. 뒤로 밀림이고 앞은 탁 트인 숲속의 빈터로 차폐물이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으로 백군이 진격해 왔다. 적들은 바짝 다가와 벌써 눈앞에 있었다. 의사에게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까지 똑똑히 보였다. 수도의 지식인층 출신의 소년과 젊은이들, 그리고 예비역에서 동원된 중년의 병사들이었다. 그러나 부대의 사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전자, 최근에 지원병이 된 대학생과 최종 학력의 고전중학교 학생들이었다. 의사는 그들 가운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절반가량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이상하게 눈에 익은 얼굴로 느껴졌다. 몇몇은 중학교 시절의 그부들을 떠올리게 했다. 어쩌면 그들의 동생들이 아닐까? 또 옛날에 극장이나 한길에서 만났을 것 같은 얼굴도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끄는 풍부한 표정을 지닌 그들의 얼굴이 같은 계층의 친척처럼 느껴졌다. 자기 나름의 나라에 대한 의무감에 고무되어 용기를 과시하고 있는 그들은 막무가내로 도전해왔다. 산계 대형으로 정규 정예부대도 무색할 만큼 꼿꼿하게 뛰거나 지면에 엎드리지도 않고 마음만 먹으면 몸을 숨길 수 있는 지형의 요철도 무시한 채 허세를 부리며 의젓한 자세로 전진해왔다. 발치산의 총알이 거의 백발백중 그들을 우수수 떨어뜨렸다. 백군이 전진하고 있는 헐벗은 넓은 들판 한복판에 불에 탄 죽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벼락을 맞았거나 모닥불에 탔거나 아니면 이전의 전투에서 포화를 받아 쪼개지고 불타거나 한 것이었다. 진격해오는 의용병들의 저격병은 저마다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 그 나무 뒤에 숨어 더욱 안전하게 표적을 노리고 싶은 유혹과 한순간 싸우지만 마침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전진해 왔다. 발치산은 실탄의 재고가 한정되어 있어서 함부로 쏠 수가 없었다. 근접 거리에 올 때까지 쏘지 말라, 확실하게 보이는 목표만 쏘라는 명령이 있었다. 의사는 무기도 없이 풀 위에 엎드려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용감하게 죽어갈 소년들 쪽에 공감과 동정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들이 승리하기를 바랐다. 그들은 아마도 정신적으로 똑같은 교육, 똑같은 도덕관, 똑같은 사고를 지닌 그와 비슷한 가정의 자식들일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들판의 그들 쪽으로 뛰어나가 투항하고 그들에게 구조되고 싶다는 생각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의 위험천만한 모험이었다. 두 손을 들고 달려나가 들판 한복판에 닿기도 전에 아군에게는 배신의 본보기로 상대쪽은 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 양쪽에서 등과 가슴에 총알 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겠지 당연히. 지금까지 여러 차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으나 그 가능성 여부를 요모조모 충분히 생각한 끝에 그러한 탈주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의사는 모순된 감정을 달래면서 여전히 풀 위에 엎드린 채 들판을 쳐다보며 총도 없이 풀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주위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인내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문제는 그가 포로로 있는 진영에 대한 충성이나 그 자신을 위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의 결과를, 다시 말해 지금 자기 눈앞과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구계자로 머무는 것은 규율 위반이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응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기와 나란히 산 병선에 섰던
통신병이 부르르 몸을 떨더니 엮고 몸을 쭉 뻗으며 움직이지 않자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통신병에게 기어가 탄약함을 끌러 그의 총을 손에 쥐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매력과 공감을 느낀 젊은이들을 조준해서 쏠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런데 또 허공에 대고 총을 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짓거리였고 그의 의도에도 모순되는 헛된 행위였다. 그래서 불에 탄 나무를 겨냥한 뒤 그 사이를 진전해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순간을 노려 방아쇠를 당겼다. 겨냥을 하고 조준이 차츰 정확해짐에 따라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는데 마치 총을 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지는 않았다. 그러는 동안 저절로 공이치기가 공이를 쳐 예기치 않게 총알이 발사되는 것이었다. 의사는 손에 익은 정확함으로 죽은 나무 주위에 떨어져 있는 아래쪽의 말라 죽은 가지를 잇따라 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람에게는 맞지 않도록 그토록 주의했구만. 한 사람 또 한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그와 나무 사이에 뛰어들어 발사 순간에 화선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하여 그는 두 사람에게 부상을 입혀 쓰러뜨렸는데 나무 옆에 갑자기 나타난 불행한 세 번째 사람은 치명상이었다. 쏘는데 사람이 뛰어들어오니까. 마침내 백군의 지휘관도 무의미한 시도라고 판단하고 퇴각 명령을 내렸다. 발치사는 소수였다. 그 주력 부대의 일부는 행군 중이었고 다른 일부는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적의 대부대와 교전하며 측면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발치사는 병력이 적은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지는 않았다. 간호장 앙겔라르가 들 것을 든 위생병 2명을 숲을가로 불러왔다. 의사는 부상병 간호를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아까부터 꼼짝도 않고 누워있는 통신병에게 다가갔다. 아직 숨이 붙어있어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통신병은 이미 숨져 있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려고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그의 셔츠를 했든지 심장 고동 소리를 들어보았다. 심장이 멈추고 있었다. 전사자의 목에는 부적이던 주머니가 끈에 매달려 있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그것을 끌어보았다. 안에는 접은 모서리가 흘러서 썩어가는 종이 쪽지가 누더기 천에 쌓여 있었다. 의사는 반쯤 넉마가 되어가는 종이 쪽지를 펼쳐보았다. 그 쪽지에는 10편 제90편에서 발췌한 글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글귀에는 민중이 기도할 때 덧붙이거나 변경한 데가 몇 군데 있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되풀이 되는 동안 차츰 원전에서 멀어진 것이 되었다. 교회 슬라브어 원문의 단편이 러시아 문자로 고쳐 씌어져 있었다. 10편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쪽지에는 생생한 가오로 주문의 표제가 바뀌어 있었다. 10편의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싸움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격려의 말로 바뀌고 있었다. 또 10편의 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나의 이름을 나중으로 늦춰지고로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는 이었고 겨울의 그를이 되어 있었다. 엄청나 많이 바뀌었네. 시편의 이 대목은 총알로부터 보호해주는 부적으로 영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병사들은 지난번에 제국주의 전쟁 때부터 그것을 부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것을 죄수들이 옷에 누벼두고 한밤중에 지조관의 신문에 불려나갈 때마다 그 구절을 소리내어 암송한 것은 그로부터 몇십 년도 더 지난 뒤의 일이었다. 후에는 그렇게 됐는가 봐.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통신병 곁을 떠나 자기가 쏘아 죽인 젊은 백군의 시체가 있는 묘지로 갔다. 청년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순진한 특징이 새겨져 있고 고뇌의 표정은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왜 그를 죽였을까? 의사는 생각했다. 그는 죽은 사람의 외투 단추를 끌고 앞자락을 넓게 펼쳤다. 그 안감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틀림없이 보이는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세료자 란세비치라는 전사자의 이름이 흘림체로 수놓아 있었다. 세료자의 스쳐 긴 밑에서 사슬에 달린 십자가와 목걸이, 그리고 무언가 납작한 금 케이스인지 코 담뱃갑 같은 것이 뚜껑이 못으로 친 것처럼 망가진 채 굴러나와 대롱대롱 매달렸다.
거기서 접혀 있는 종이 쪽지가 나왔다. 의사는 그것을 펴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 또한 시편 제90편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슬라브어 원문대로 인쇄되어 있었다. 그때 세로자가 신음을 내더니 몸을 쭉 뻗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냥 가벼운 뇌진탕으로 실신한 것뿐이었다. 총알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부적 뚜껑에 맞았고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이 소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무렵 교전하는 양쪽의 잔악함은 거기에 달해 있었다. 포로는 정해진 장소까지 살아서 다다른 적이 없고 적의 부상병은 그 자리에 내버려졌다. 숲의 민병 구성원은 유동적이어서 새로운 지원병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고참 대원들이 달아나서 저쪽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그래서 란세비치도 비밀을 굳게 지켜 최근에 입대한 선참으로 위장할 수가 있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자신의 생각을 앙겔라르에게 털어놓고 그의 도움을 빌려 전산 통신병에게서 윗옷을 벗긴 다음 그것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소년에게 갈아입혔다. 자기 편으로 딱 위장을 시켰다. 그와 간호장은 소년이 회복될 때까지 간호했다. 완쾌한 란세비치는 생명을 구해준 은인들에게 콜자쿠쿤으로 돌아가 적군과 싸움을 계속할 작정이라고 숨김없이 말했다. 그래도 그들은 그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해서 한 편이 또 끝났습니다. 다음은 5편. 가을이 되자 빨치산은 리시 오토크를 근거지로 정했다.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숲으로 그 기슭은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빠른 물살이 기슭을 파먹으면서 흐르고 있었다. 그곳은 빨치산 부대가 오기 전에 카펠군이 겨울을 난 곳이었다. 그들은 인근 마을 사람들의 노동을 빌려 이 숲을 요새로 만들었으나 봄이 되자 그곳을 떴다. 빨치산은 그들이 만든 은폐오와 참호 통로에 진을 치고 있었다. 리베리 아베르키에비치는 의사를 흙으로 지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함께 기거하게 했다. 그는 내리 이틀째 밤을 의사와 이야기하며 그를 자지 못하게 했다. 내가 매우 존경하는 아버님, 존경하는 파테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알고 싶군요. 파테르도 역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노라는 꼴은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의사는 한숨을 쉬면서 생각했다. 아버지를 꼭 빼닮았잖아. 지금까지 이야기로 미루어보면 당신은 아베르키 스테파노비치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리베르 아베르키에비치, 내일은 선거를 앞둔 집회가 있습니다. 게다가 밀주를 빚은 위생병에 대한 재판도 코앞에 닥쳤어요. 나와 라이오시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내일 라이오시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틀 동안 자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제발 좀 봐주십시오. 안 돼요. 다시 아베르키 스테파노비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노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아버님은 아직도 한참 젊으십니다. 리베리 아베르키에비치, 당신은 어쩌자고 그런 식으로 말하시죠? 그렇다면 대답하지요. 당신에게 가끔 얘기했지만 나는 여러 종류의 사회주의에 대해 그 섬세한 차이를 잘 모르고 있고 또 볼셰비키와 다른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특별한 차이도 모르겠어요. 당신 아버님은 최근 러시아의 혼란과 소요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아베르키 스테파노비치는 혁명적 인물의 한 진영이고 한 성격입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는 러시아의 발효 요소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겁니까? 비난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 논의는 적당한 기회로 미루기로 합시다. 그건 그렇고 당신이 코카인을 남용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당신은 내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비축품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입니다. 물론 그것이 동물인데다 내가 당신의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당신은 어제도 강습을 빼먹었어요. 당신의 뒤처진 사회의식은 일자무식한 시골 아낙네들이나 보수 반동인 속물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높은 교양을 지닌 의사인데다 무엇인가 글을 쓰는 모양이더군요. 그것이 어떻게 서로 합치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떻게도 합치하지 않겠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지나친 겸손은 오만보다 더 나빠요. 왜 그렇게 신랄하게 비웃는 겁니까? 우리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그드름만 피우고 있지는 못하실 텐데요. 별 말씀을요. 리베리 아베르키에비치. 그드름은 무슨 그드름입니까? 나는 당신의 교육 활동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통해 문제 일람을 되풀이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있어요. 병사들의 정신적 발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약자들, 의지할 데 없는 자들, 여성들, 순결과 명예에 대한 인민군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당신이 말한 것은 모두 두호로브 교도의 조직 원리와 같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종교의 하나라네. 그것은 톨스토이주의입니다. 이상적인 삶에 대한 몽상이에요. 나도 10대 때는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첫째로 10월 혁명 이후에 등장한 전체의 완전화라는 이념은 나를 불타오르게 하지 않아요. 둘째로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먼데도 그것에 대해 아직도 이러니 저러니 말만 하느라 이토록 엄청난 피해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셋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삶의 개존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나는 자제심을 잃고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삶의 개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인생 경험을 많이 쌓았을지 모르지만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정신, 그 영혼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직 자기네 손이 다 고상해지지 않은 것, 그래서 그들이 더 좋은 것으로 가공할 필요가 있는 원재료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삶은 지금까지 원재료였거나 물건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삶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영원히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기반입니다. 삶 자체는 당신과 나의 어리석은 이론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삶을 개조시켜 줄 수는 없다는 그런 뜻인가 봐요. 그렇지만 역시 집회에 나가 우리의 훌륭하고 기적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틀림없이 당신의 기분을 고양해 줄 겁니다. 당신은 우울한 기분에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당장은 우리가 당하고 있으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당신은 의기소침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친구,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있는 일이지만 나는 훨씬 더 무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밝힐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패배는 일시적인 것이고 콜자크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말을 잊지 마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마음을 밝게 가지십시오. 아니 이건 세기의 경일기로군. 의사는 생각했다. 정말 어린아이 같군. 얼마나 시야가 좁은가. 나는 입이 아플 만큼 우리의 견해가 정반대라는 걸 말했는데도 이자는 나를 힘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옆에 붙들어 두면서 자신의 패배가 나를 실망시켰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의 예상과 희망이 나에게 용기를 벌어 넣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제압도 못 보는 장님이지 뭔가. 그에게는 혁명이든 태양계의 존재든 똑같은 것이야.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리베리의 유치함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겨우 참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어깨를 으쓱했다. 리베리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주피터여, 그대가 화났다면 그대가 옳은 것이로다. 그가 라틴어 속담을 말했다. 이제 그럭저럭 알만도 하지 않소. 그런 것은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말이오. 주피터니 두려워한다느니 A라고 말했으면 B라고 말해야 한다느니 무어이는 제 할 일을 했으니 무어이는 돌아가도 괜찮다 등등. 이러한 진부하기 짝이 없는 비속한 말은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나는 A라고 말해도 B라고는 말하지 않겠소. 비록 능지처참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네가 러시아의 횃불이자 회방자이고 당신네가 없으면 러시아는 빈곤과 무지 속에 빠져 망하고 만다는 것 인정하겠소.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나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침이나 뱉어주고 싶을 뿐 나는 당신네가 싫소. 당신네 따위 모두 엿이나 먹으라고 말해주고 싶소.
당신네의 정신적 지도자들은 틀에 박힌 속담을 아주 좋아해서 오류를 범하고 환심은 억지로 살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어. 환심은 게다가 원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해방해 놓고는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잔뜩 생색을 내는 버릇이 들었지. 틀림없이 당신도 나에게 당신 캠프와 집단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내가 포로가 되고 가족과 자식과 집과 일로부터, 다시 말해 나에게 소중하게 이를 데 없는, 나에게 살아가는 보람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준 것에 대해 아직도 당신에게 감사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요. 러시아인이 아닌 누구인지도 모르는 부대가 바레이키노를 습격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마을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고 약탈을 당할 대로 당했다는 이야기요. 카벤노드 보르스키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내 가족과 당신 가족은 어떻게 무사히 도망친 모양이지만 그 어떤 신화적인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사람들이 소음을 넣은 방한복에 높은 털모자를 쓰고 혹한으로 얼어붙은 르인바 강을 건너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쏘아 죽이고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헛개비처럼 사라져 버렸다더군. 그것에 대해 뭐 알고 있는 것이라도 있어? 그게 사실이요? 공구였고 마을이 다 파괴된 자기 가족들은 살아있다 하는 소문은 듣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허위날조요. 그건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이 하는 헛소리요. 만일 당신이 병사들의 도덕교육에 대해 설교했던 것처럼 선량하고 고결하다면 나를 놓아주지 않겠소? 내 가족을 찾으러 가겠소? 나는 그들이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만일 그게 안 된다면 제발 입 다물고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그 밖의 어떤 것에도 나는 흥미가 없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하겠소만 나에게도 제기할 잠을 잘 권리는 있지 않겠소? 유리 안드레비치는 해먹 위에서 얼굴을 베개에 묶고 엎드렸다. 그는 리베리의 변명을 듣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다. 리베리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봄까지는 백군이 꼭 경멸될 것이라는 얘기를 늘어놓았다. 내전은 끝나고 평화와 평온한 생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의사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모두가 견뎌내고 이만큼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왔으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선생은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의사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그를 혼자 어디에도 보내줄 수 없다. 또 그놈의 언제나 똑같은 말, 나쁜 놈, 또 그놈의 잔소리로군. 몇 년이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면서 그래 부끄럽지도 않은가? 유리 안드레비치는 한숨을 푹 쉬며 붕괴했다. 말만 번지르르 한 불쌍한 코카인 중독자가 제 말에 스스로 또 취해 있군. 그에게는 밤이 아니야. 제기랄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이 저주받은 놈과 함께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정말 얄미운 녀석 같으니라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말이지 언젠가 저 녀석을 죽이게 될지도 모르겠군. 토냐, 나의 가련한 사람이여. 당신은 살아있는지?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 틀림없이 오래전에 아기를 낳았을 텐데 무사히 몸을 풀었을까? 아들일까? 딸일까? 나의 그리운 가족 모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토냐, 나의 영원한 죄, 나의 양심의 가책이여. 라라, 그대의 이름을 부르기가 두렵소. 내 넋이 그대의 이름과 함께 빠져나갈 것 같아. 신이여, 이놈의 가정할 감정도 없는 짐승 같은 녀석은 아직도 연설을 늘어놓고 있군. 리베리는 계속 말하고 있는가 봐요.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언젠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놈을 죽일 거야. 저놈을 죽이고 말 거야. 이거 참. 네. 이 두 페이지는 더 읽을까요? 6번째 글입니다. 안악내의 여름이라 부르는 초가을이 지나갔다. 황금빛 가을의 맑게 갠 날이 익어졌다. 리시 오토코의 서쪽 한 구석, 의용군이 구축한 작은 목조 요새가 그대로 남아서 지면에 솟아 있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거기서 조수인 라이오시 의사와 만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약속 시간에 그곳으로 갔다. 동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허물어진 참호 언저리를 돌아다니다가 막루에 올라가 기관총 진지 앞의 총안 사이로 강 건너 저 멀리 펼쳐진 경치를 바라보았다.
가을은 벌써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경계를 뚜렷이 구비를 짓고 있었다. 침엽수는 숲속에서 거의 검은색의 âm울한 벽처럼 서 있고 활엽수는 조금 떨어져서 불꽃 같은 포도주색 얼룩처럼 타오르고 있었는데 마치 성체와 울창한 숲속에 그 숲에서 벌목한 통나무로 세운 황금빛 망루의 성이 있는 고대 도시를 방불케 했다. 참 비유도 잘하네. 의사의 발 아래 참호 속의 흙과 수레바퀴 자국이 새벽의 서리로 단단하게 얼어붙은 임도에는 바짝 말라서 원통형으로 말린 버들잎이 마치 낫으로 베어낸 것처럼 잔뜩 덮여 있었다. 그 아릿하고 쌉쌀한 갈색 잎과 그 밖의 온갖 향신료에서 가을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가슴 가득히 얼음물에 담근 사과, 씁쓸한 마른 가지, 달콤한 습기, 그리고 물을 끼얹은 모닥불과 방금 끈 불에서 피어오른 것 같은 푸른 9월의 연물을 걸신 들린 듯 들이마셨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라이오시가 바로 뒤에 다가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가 독일어로 말했다. 두 사람은 일을 시작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드카를 밀조한 자들에 대해, 진료소와 약국의 재편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제안인데 행군 중이라는 조건 속에서 정신병의 외래 진료에 대해서요. 어쩌면 당신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관찰한 바로는 친애하는 라이오시, 우리 모두 서서히 발광하고 있어. 그리고 이 현대적 광기는 전염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어. 매우 흥미로운 문제로군요. 하지만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경지 내에 불온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드카 밀조자를 동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군에 점령당한 마을에서 피난해 오고 있는 가족들의 운명도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어요. 발치산 일부는 그들의 아내, 자식, 노인들을 태운 수송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출동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지, 당연히 기다려야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통합사령부의 선거가 있어요. 직접 우리 관할이 아닌 다른 발치산 부대도 포함한 총사령부의 선거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리베리 동무가 유일한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젊은 그룹에서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데 바로 버도비첸코입니다. 그자를 미는 사람들은 우리와 이질적인 일파인데 그들이 보드카 밀조자, 분홍과 장사치 자식들의 그룹에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특히 그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드카를 밀조해서 판 위생병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오? 내 생각으로는 총사령이 선고되고 그들이 탄원되면 집행유예로 감형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한참 옆길로 샜군. 그럼 일을 시작할까? 진료소 개편, 이걸 맨 먼저 검토하고 싶은데. 좋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제안하신 정신병 예방 문제는 하나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성질을 띤 정신병이 퍼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대의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역사적 특징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떤 정신질환이 발생해 퍼져가고 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구제정 군대의 병사로 아주 의식이 높고 태어날 때부터 계급적 본능을 타고난 팟빌 팔러이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겁니다. 만일 자기가 전사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백군에 붙잡히면 자기 때문에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참으로 복잡한 심리 상태지요. 그 사람의 가족들도 아마 피난민 대일에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을 겁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그에게 자세히 캐묻지는 못하겠어요. 앙겔라리나 보르스키 씨에게 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진찰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발리르라면 잘 알고 있어. 내가 어찌 모를 수가 있겠소? 한때 군 평의회에서 그와 곧잘 충돌했으니까 이마가 좁고 매우 엄물한 냉혈한이죠. 언제나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고 잔인한 데다가 사형에 찬성하는 자였어. 그래서 늘 나와 부딪혔지요. 하지만 좋아요. 그를 진찰해 보지요. 제7편. 맑게 갠 화창한 날이었다. 지난 한 주도 내내 그랬던 것처럼 조용하고 건조한 날씨였다. 야영지 안쪽에서는 대규모 수경지 특유의 먼 해명 같은 둔한 음량이 들려왔다. 숲을 돌아다니는 발걸음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도끼 소리, 모루 위에서 말편자를 두드리는 소리, 말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수탉들의 노래소리가 번갈아 가며 들리고 있었다. 햇빛에 타서 이빨만 유난히 하얀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숲속을 돌아다니고 있다.
의사를 알고 있어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옆을 스쳐 지나쳤다. 뒤쫓아오고 있는 가족들의 집마차가 도착할 때까지는 리시 오토크를 떠날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 가족들이 지금쯤 야영지에서 며칠 안 걸리는 곳까지 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숲속에서는 슬슬 진지를 철수해 더욱 동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무언가를 수선하거나 청소하고 괴짝에 못을 받고 집 마차 수를 다시 헤아리고 고장이 없는지 점검도 했다. 숲 한복판에 풀이 짓밟힌 커다란 빈터가 있었다. 일종의 쿠르칸은 조그만 산처럼 만들어진 고대의 분묘를 말합니다. 쿠르칸 또는 고성의 폐허 같은 데로 이 고장에서는 고대라는 의미인 버이시차라 불리고 있었다. 그곳은 평소에 군사 집회가 열리는 곳이었다. 오늘도 중대 발표를 위해 그곳에서 전체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숲속에는 아직도 노랗게 물들지 않은 푸른 잎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숲속 깊숙한 데 있는 나무는 거의 모두 싱싱하고 푸르렀다. 조금 서쪽으로 기운 오후의 태양이 숲 뒤쪽에서 그 빛을 투사하고 있었다. 햇빛이 나무 잎을 투과하면서 투명한 유리병의 녹색 불꽃처럼 뒤쪽에서 불타고 있었다. 문서 보관소 옆의 탁 트인 풀밭에서 연락장교 우두머리인 카멘노드 브로스키가 자기가 입수한 카펠군의 연대 문서 가운데서 검토가 끝나 불필요해진 종이 조각 더미를 자기가 관할하는 빨치산과 관련된 보고서와 함께 태우고 있었다. 모닥불의 불길은 태양을 등지고 있었다. 태양은 숲의 푸른 잎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화염을 통해 빛나고 있었다. 불꽃은 보이지 않았고 뜨겁게 달아오른 공기가 운모처럼 흔들리는 것을 보고 무언가가 붉게 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숲의 여기저기를 온갖 종류의 익은 장과류가 알록달록 물들이고 있었다. 화려한 술이 달린 황새냉이, 갈색의 나긋나긋한 딱총나무, 나무 딸기의 윤이 나는 엷은 암적색 술들, 얼룩덜룩한 무늬의 불꽃 같기도 하고 나무잎 같기도 한 투명한 잠자리가 유리 같은 날개로 희미한 날개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공중을 날고 있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어렸을 때부터 타는 듯한 저녁놀이 비춰드는 숲을 좋아했다. 그런 순간에는 마치 그 빛이 기둥이 자기의 몸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마치 살아있는 정령의 선물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의 온 존재를 가로지르고 마침내 한 쌍의 날개처럼 어깨죽지 밑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각자에게 한평생이 걸려 형성되며 그 뒤 자신의 내면적인 얼굴, 자신의 개성으로 영원히 기능하게 되는 이러한 젊은 시절의 원형이 그 원초의 힘을 가지고 그의 내부에서 되살아났다. 그리하여 자연이고 숲이고 저녁노을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와 마찬가지로 본능적인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한 소녀의 모습으로 변모시켰다. 라라를 너무 생각이 나야 해. 조광지처로서 기분이 안 좋아. 예, 정미라 여사가 조광지처로서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집하고 기분이 나쁘답니다. 라라, 그는 눈을 감고 반쯤 속삭이듯이, 아니 자기의 모든 삶을 향해 성스러운 대지 전체를 향해 햇빛을 받으며 자기 앞에 끝없이 펼쳐있는 공간 전체를 향해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그러나 초미의 사태가 잇따라 닥쳐와 러시아에서는 10월 혁명이 일어났고 그는 빨치산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카멘노드로브스키의 모닥불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서류를 태우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태우지 않고 있었나요? 웬걸요? 아직도 며칠이나 더 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는 장화 끝으로 종이 더미를 하나 차서 무너뜨렸다. 백군 참모본부가 주고받은 통신문이었다. 이런 서류 속에서 뜻밖의 란세비치라는 이름이 발견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으나 그 생각은 이미 빗나갔다. 암호화된 작년의 보고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모두 뜻을 알 수 없게 생략된 재미없는 것들 뿐이었다. 옴스크, 장군, 방, 상 일에 대한 복사, 옴스크 자군, 지역, 지도, 예니세이, 강의, 40베르스타, 도착하지 않음,
그는 다른 더미를 발로 찼다. 그 더미에서는 빨치산의 오래된 집회 회의록이 굴러나왔다. 맨 위의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직업, 휴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선출, 당면한 문제. 이그나토드 보르차 마을의 여교사에 대한 고발은 근거가 불충분해 군사 소비에트로서는 그때 카멘노 보르스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의사에게 주면서 말했다. 야영지를 떠날 때의 당신네 의료반에 대한 출발 지시서입니다. 발치산 가족을 태운 집마차가 가까운 곳까지 와 있습니다. 캠프 안에 다양한 이견도 오늘 안으로 정리될 겁니다.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어요. 의사는 그 종이 쪽지를 힐끗 보고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지난번보다 수가 적잖아요. 부상자는 더 불었는데 경상자는 걸어서 갈 수 있지만 그 수는 얼마 안 됩니다. 중상자를 어떻게 옮기라는 겁니까? 게다가 약품, 해머, 기구 따위도 실어 날라야 합니다. 어떻게든 압축해 보세요. 상황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당신에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실은 신념이 투철하고 믿을 만한 충실하고 훌륭한 전사가 한 사람 있는데 아무래도 기색이 좀 이상합니다. 팔러이어 말인가요? 라이오스에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에게 가서 진찰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언가 정신적인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말로는 무슨 원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환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보죠. 마침 한가하니까요. 집회는 몇 시부터입니까?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도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잘 될 거예요. 그는 판피를 진찰하러 가겠습니다. 실은 잠이 와서 죽을 지경이에요. 리베리 아베르키예비치가 밤마다 철학 이야기를 좋아해서 통 잠을 자지 못했어요. 판필은 어디 있죠? 그의 숙소는 어디입니까? 쇠석상 뒤의 어린 자작나무 숲을 아십니까? 그 숲입니다. 찾게 되겠죠. 숲의 빈트에 사령관의 텐트가 있어요. 그중 하나를 판필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죠. 수송대와 함께 아내와 아이들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령관 텐트에 있는 겁니다. 대대장 대우로요. 혁명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 7편이 끝이 나고, 자, 8편. 들을만 합니까? 판피를 진찰하러 가던 의사는 더 이상 한 발짝도 갈 수 없음을 느꼈다. 피곤해져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이다. 며칠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기에 엄습해오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은폐호로 돌아가 잠깐 눈을 붙일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언제 리베리가 들어와서 잠을 방해할지 몰랐다. 또 철학 이야기하자 하면서. 그 사람은 그는 숲속의 풀이 그다지 우거져 있지 않은 곳에 누웠다.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는 나무에서 황금빛 나무잎이 떨어져 풀밭에 잔뜩 깔려 있었다. 그 황금빛 나무잎 융단 위에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중으로 교차하는 빛과 그림자에 눈이 어른거렸다. 그 때문에 글씨가 작은 인쇄물을 읽거나 무언가 단조롭고 불명확한 중얼거림을 듣는 것처럼 이내 졸음이 쏟아졌다. 의사는 나무의 울퉁불퉁한 뿌리를 쿠션처럼 뒤덮고 있는 이끼 위에 팔베기를 하고 누웠다. 그는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햇빛이 어른거리는 얼룩이 격자무늬가 되어 지면에 길게 누운 그의 몸을 가득 뒤덮고 있어 빛과 낙엽의 만화경 속에 그의 모습이 뒤섞여 있어 구별이 가지 않았다. 마치 투명인간이 되게 하는 마법의 모자를 쓴 것 같았다. 그러나 잠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했던 탓인지 그는 이내 잠에서 깼다. 원인은 균형이 잡혀있는 범위 안에서만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한계를 벗어나면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난다. 휴식하지 못하고 또렷이 깨어있는 그의 의식이 흥분해 공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상념의 단편이 회오리 바람처럼 또 수레바퀴처럼 마치 부서진 마차 같은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달려갔다. 이 마음의 혼란에 의사는 괴로워하며 화를 냈다. 리벨이 이 악당 같은 놈. 그는 붕괴하고 있었다. 지금 세상에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그래도 그자에게는 부족한 모양이다. 포로라느니 우정이니 하면서 달갑지도 않은 대화를 늘어놓아 쓸데없이 멀쩡한 사람을 신경쇠약 환자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언젠가는 그자를 죽이고 말겠어. 갈색 나비 한 마리가 햇볕 쪽에서 색깔이 있는 천을 개었다 폈다 하면서 날아왔다. 의사는 졸린 눈으로 나비의 뒤를 쫓았다. 나비가 제 빛깔과 가장 비슷한 것을 골라 갈색 반점이 있는 소나무에 앉아
그 껍질의 빛깔과 하나가 되어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나무 껍질 위에서 어느 틈에 모습을 감춰버린 나비는 유리 안드레예비치가 어른거리는 햇빛과 그림자의 그물에 쌓여 다른 사람의 눈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였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전부터 익숙한 사색의 사설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것은 의학에 대한 논문 몇 편 가운데서도 그가 여러 차례 간접적이나마 손을 댔던 상념이었다. 의지와 진보하는 수능의 결과인 한목적성에 대하여, 의태에 대하여, 모범과 보호색에 대하여, 가장 순응하는 것의 생존에 대하여, 어쩌면 자연 도태에 의한 길이 의식의 형성과 탄생의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하여, 주체란 무엇인가 객체란 무엇인가 그 둘의 동일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의사의 사색 속에서 다윈은 셸링을 만나, 독일 관념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랍니다. 셸링을 만난 한편 날아간 나비는 현대 회화 인상파의 마술을 만났다. 그는 창조와 피조물, 생명, 창작과 창작활동, 그 치레와 기만을 생각했다. 그는 다시 잠이 들었다가 이내 또 잠에서 깨어났다. 바로 가까이에서 숨죽인 듯이 얘기하는 소리에 깨어난 것이다. 띄엄띄엄 들려오는 몇 마디의 말을 엿들은 것만으로도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이내 그것이 무언가 비밀스럽고 비합법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물론 분명히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은 그가 있는 줄을 꿈에도 모르고 있고 가까이에 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듯 했다. 만일 지금 그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자기가 있는 것을 알려버리는 날에는 목숨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죽은 듯이 숨어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다. 몇 사람의 목소리는 귀에 익었다. 발치산에 끼어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년들, 사니카, 파프누트킨, 고로시카, 라브이어, 코시카, 네어발레느이오, 이들의 편을 들어왔던 테렌티 갈루진, 그리고 비열한 짓이라면 안 하는 것이 없는 마국간 담당들이었다. 그 밖에 자하르 고라즈두이어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매우 음흉한 인물로 밀주 사건에 관여했으면서 주범들을 밀고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발을 면한 자였다. 놀랍게도 거기에 대장의 개인 경호원으로 백은 중대의 발치산 15분류이도 끼어 있었다. 이 신복은 리베리의 신임이 두터워서 스텐카 라진과 푸카초프를 모방해 아타만의 귀로 불리고 있었다. 아타만은 카자크 집단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이랍니다. 아타만의 귀로 불리고 있었다. 그러한 그 또한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것인가? 음모자들은 적의 전선 기병 장교가 보낸 밀사들과 교섭을 벌이고 있었다. 적측 대표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배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적측 대표들의 목소리가 하도 낮아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속삭이는 소리가 이따금씩 끊길 때마다 지금은 적측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중이구나 하고 짐작할 뿐이었다. 줄곧 쌍스러운 말로 욕짓거리를 하면서 숨이 찬 신 목소리로 누구보다 가장 많이 짓거려대고 있는 것은 자하르 고라즈두이어였다. 아마도 그가 주동자의 모양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여보게들 잘 들어.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해치워야 한다는 거야. 만일 겁을 먹고 배신하는 놈이 있는 날엔 이 나이프를 봐. 이 나이프로 배때기를 확 찔러버릴 거니까. 알겠어? 우리는 말이야 지금 아무데도 빠져나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나 교수대가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죄를 사면받도록 해야 하는 거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수를 써야 해. 이 사람들은 그자를 산채로 포승이 묶인 채로 넘겨달래. 방금 들었지? 이 숲을 향해 그들의 카자크 대장인 굴레보이가 다가오고 있어. 그때 이름이 틀렸다고 기뜸한 자가 있었는데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갈레예프 장군이라고 정정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저쪽 대표들도 이렇게 와 있어. 이제부터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거야. 이 사람들은 꼭 산채로 잡아서 넘겨달라는 거야. 직접 동지들에게 물어보시오. 자, 뭐라고 말해봐, 여러분들. 적의 사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모두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야기 내용을 상상할 수 있었다. 또다시 고라즈두이어가 이야기했다. 들었어, 형제들? 그 녀석이 얼마나 훌륭한 녀석인지. 자, 이제 너희도 알았을 거야. 그따위 녀석 때문에 목숨을 잃을 필요가 있을까? 그게 인간이냐 말이야? 그건 한낱 코 올리기 아니면 고행자처럼 버림받은 놈이야. 바보 천치라고. 이봐, 테레시카 왜 휘죽거리고 있지?
그러다 얻어맞는 수가 있어. 이 소돔 같은 놈아, 네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아직도 사춘기를 못 벗어난 고행자야. 그 녀석이 하는 말을 듣다가는 필경에는 모두 수도사나 고자가 되고 말 거야. 그 녀석의 연설 좀 들어보자. 육직거리를 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말라. 여자하고 자지 마라. 그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말이야. 그건 그렇고 내 결론은 이거야. 오늘 밤 내가 그 녀석을 나루토로 깨어내면 거기서 모두 한꺼번에 달려드는 거지. 그런 녀석 따위 해치우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런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그들은 생포하기를 바라고 있어. 포박하라는 거야. 그래서 만일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나 혼자서 해치우겠어. 내 손으로 처치하겠단 말이야. 그들도 응원할 사람들을 보내 도와줄 거야. 그는 업무 계획을 계속 설명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멀리 가버려서 의사는 더 엿들을 수가 없었다. 비열한 놈들, 그러니까 리베리를 해치우려는 것이구나.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자기 자신이 그 박해자를 얼마나 저주하고 그가 죽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놀라며 분개했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를 백분에 팔아넘기거나 죽일 작정이로군. 이 일을 어떻게 저지한다. 우연인 것처럼 모닥불로 다가가서 이름은 대지 않고 카멘노드 보르스키에게 알려야 해. 어떻게든 리베리에게 닥친 위험을 막아야 한다. 카멘노드 보르스키는 아까 그 자리에 없었다. 모닥불은 다 타가고 있었다. 불이 번지지 않도록 카멘노드 보르스키의 부하가 불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암살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끝났다. 미연에 저지된 것이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음모는 이미 발각되어 있었다. 그날 중으로 전모가 드러나 일당은 붙잡히고 말았다. 15분류위가 염탐과 선동이라는 이중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더욱 불쾌해졌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끝나고 다음은 9번 9.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 나온 피난민들이 벌써 이틀 거리까지 와 있다고 했다. 니시 오토크에서는 가족과의 머지않은 재회에 따라 야영지를 철수하고 떠날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판필 발르이를 찾아갔다. 의사가 찾아갔을 때 그는 손에 도끼를 들고 텐트 입구에 서 있었다. 텐트 앞에는 어린 자작나무 통나무가 높이 쌓여 있었다. 판필은 아직 그것들을 다듬지 않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벤 나무도 있는지 나무 무게로 쓰러지면서 부러진 큰 가지의 끝이 축축한 흙 속에 박혀 있었다. 그는 가까운 곳에서 다른 나무를 끌고 와서 그 위에 또 쌓아 올렸다. 자작나무는 짓눌린 탄력 있는 나무가지에 받쳐서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지면에 닿지도 않고 서로 겹치지도 않고 있었다. 마치 자작나무가 자신들을 베어 눕힌 판필로부터 자신의 힘으로 달아난 것처럼 초록색 잎이 무성한 생나무 그대로 판필의 텐트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다. 귀한 손님들을 막기 위해서야. 판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했다. 아내나 아이들에겐 천막이 너무 낮아. 그리고 비가 오면 새서 말이야. 말뚝으로 위를 받칠 생각이야. 그래서 도리로 쓸 굵은 나무를 베어왔지. 쓸데없는 짓 작작하게 해, 판필. 가족을 천막에서 살게 해줄 것 같아? 비전투원인 여자와 아이들을 군대 안에서 함께 살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어디든 외곽의 집마차에서 살게 할 거야. 시간이 나면 언제든지 만나러 갈 수 있어. 군 텐트에는 어림없어. 그건 그렇고 내가 찾아온 건 다른 일 때문이야. 자네는 요즘 계속 여기에 있고 먹지도 않는 데다 잠도 자지 못한다더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긴 해. 그저 수염이 좀 자랐을 뿐. 판필 팔러이어는 검은 고수머리에 구레나루를 기른 건강한 농민이었다. 울퉁불퉁한 이마는 이마뼈가 커서 남보다 2배나 더 커 보이고 관자놀이에는 골이나 구리태를 끼운 것 같았다. 그 때문에 판필의 인상은 이마 너머로 밑에서 비스듬하게 쳐다보는 듯한 기분 나쁜 느낌을 주었다. 혁명 초기에는 1905년 혁명과 마찬가지로 이번 혁명도 식자청의 역사 속에 일어난 단기간의 사건으로 저변의 하층 계급에는 파급되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전력을 기울여 민중을 선동하여 믿게 하고 혁명 이념을 침투시켜 소란을 일으키고 동요시키고 격분시켰다. 이 혁명 초기 병사 팔필 팔레일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선동하지 않아도 지식계급과 귀족계급, 장교계급을 흉포할 만큼 정오하면서 원한을 품고 있었기에 열광적인 좌익 인텔리겐자에게는 좀처럼 얻기 힘든 횡재로 여겨져 매우 소중한 대우를 받았다. 그들의 잔인성은 계급의식의 경위로 여겨졌고 그들의 야만성은 프롤레타리아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 본능의 본보기로 보였다. 그가 얻은 명성은 그런 것이었다.
그는 빨치산 대장과 당 지도부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유리 안드레비치에게는 이 음울하고 비사교적인 장사가 그 냉혹한 성격과 단순함 그리고 그의 기호와 관심사의 빈곤함으로 보아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세. 반필이 말했다. 아니야, 그럴 것 없어. 내가 기어 들어갈 게 뭐 있나? 밖이 더 나아. 그래, 그럼 자네 말대로 하게. 그의 움막이나 다름없으니까. 저 빛, 긴 나무를 그렇게 불렀답니다. 저 빛 위에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두 사람은 탄력 있게 흔들리는 자작나무 줄기 위에 앉았다.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3년이 걸려도 모자랄걸?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군. 어쨌든 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어. 우린 젊었지. 아내는 집안 살림을 맡아 하고 난 들일을 했어. 아이들도 생겼어. 나는 군대에 끌려갔지. 처기로 전선에 보내졌어. 그래, 전쟁이었어. 그것에 대해 자네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 자네도 겪었을 테니까. 의사선생. 그리고 혁명이 났어. 나는 눈을 떴지. 졸병들의 눈이 열렸어. 적은 독일이 아니라 아군인 자기 나라 군대라고 말이야. 세계혁명의 병사들이여 총금을 버리라. 전선에서 돌아가 부르주아를 쳐부수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자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야. 군의관 동무.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하게 된 거야. 내전이 일어났지. 나는 빨치산에 들어갔어. 이 대목은 빼먹겠어. 한번 시작했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자, 한마디로 말해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 적은 그 기생충 같은 녀석 말이야. 러시아 전선에서 제1, 제2 스타브로폴리 연대를 철수시켰어. 그리고 제1 오렌부르그 가자크 부대도 나도 어린애가 아닌 한 모를 리가 있겠어? 나도 다 군대에서 복무해 왔어. 군의관 선생,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아. 심상치 않다고. 적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알아? 그 악당 녀석 말이야. 적은 군뱅이들의 대군으로 우리를 덮칠 작정이야. 우리를 포위할 생각이라고.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있어. 만일 적이 이긴다면 아내와 아이들은 어디로 달아나지? 적이 과연 옆편 내는 아이들에겐 죄가 없고 그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걸 생각해 주겠어? 인정사정 없을 거야. 나 대신 옆편 내를 결박하고 고문하겠지. 나 대신 옆편 내와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몸뚱이의 뼈란 뼈는 다 으스러뜨려 놓을걸? 이런 판국에 어떻게 잠을 자고 먹고 마실 수 있겠나? 무쇠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도 미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자넨 정상이 아니야, 반필.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몇 년이고 내팽개쳐 둔 채 소식을 전혀 모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잖은가?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틀이면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이거 뭐 장례라도 지내는 것처럼 난리잖아?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백군 놈들에게 당하려 하고 있는 판국이야. 게다가 또 나는 어떻게 되든 일 없어. 어차피 죽을 몸인걸. 아무래도 그게 내 운명이야. 하지만 난 사랑하는 가족을 저 세상에 같이 데리고 가지는 않겠어. 만일 그것들이 그놈들에게 잡히는 날엔 그들은 온몸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고 말 거야. 그래서 흑개비가 보이나? 흑개비가 자네한테 나타난다고 하던데. 뭐 괜찮아, 의사선생. 아직도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니야. 사실 중요한 건 얘기하지 않았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의 뼈를 깎는 듯한 진실을 털어놓을 테니 들어보게. 죄다 이야기하겠어. 자네 얼굴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지. 난 자네 같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내 손은 나리 양반들과 장교 계급이 피로 물들어 있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녀석들의 수나 얼굴을 외고 있지는 않아. 피가 강물처럼 흘렀으니까. 그런데 애송이 녀석 한 놈이 머리에서 영 떠나질 않는 거야. 난 그 녀석을 총알 한 발로 죽여버렸지. 잊을 수가 없어. 왜 그 녀석을 죽였을까? 그 녀석은 나를 배가 아플 만큼 웃겨주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너무 우스워서 그 녀석을 죽였어. 이유도 없이. 2월 혁명 때였지. 케렌스키 정부 때 우리는 반란을 일으켰어. 어딘가의 철도였는데 어린 선진원이 우리에게 파견되어 온 거야. 연설로 성동에 우리를 공격에 가담시키려는 거였어. 승리할 때까지는 끝까지 싸우자는 거지. 우리를 혀끝으로 진압하려고 온 녀석은 견섭 사관학교 생도 애숭이였어. 아주 비실비실한 놈이었지. 승리하는 그날까지라는 것이 그 녀석의 슬로건이었어. 그 슬로건을 외치면서 방화용 수통 위로 뛰어 올라갔어.
방화용 수통이 여기에 놓여 있었거든. 그 위에 올라간 것은 즉 높은 데서 전선 복귀를 호소할 작정이었던 거지. 그런데 갑자기 물통 뚜껑이 획 뒤집히면서 그 녀석이 물속에 빠진 거야. 발을 헛디뎠던 거지. 이거 전에 나왔잖아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스웠겠나. 뱃살을 끌어안고 웃었어. 웃다가 죽을 것만 같았어. 그럴 짝이었지. 그때 내 총에는 총이 들려 있었어. 나는 웃고 또 웃고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 마치 그 녀석이 내 온몸을 간지리는 것 같았지. 난 조준을 하고 그 자리에서 쾅 하고 쏘았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내 팔뚝을 찌른 것 같았어. 그래, 이것이 내가 말한 울령이라는 거야. 밤 안 되면 그 증거장이 눈에 어령거려. 그때는 배를 붙잡고 웃었지만 지금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 멜류제보 시의 비루치라는 역이었지? 몰라, 잊어버렸어. 저희 부신호 주민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것 아니야? 잊어버렸어. 전선이란 건 어디 있나? 어느 전선이었어? 서부전선? 서부전선이었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군. 기억나지 않아?